얼마 전 북미 일정에서 벤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악관에서 관세 재협상, 재인상 예고를 하는 등 다시 한번 통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벤스 부통령이 만나실 당시에 쿠팡 문제를 언급하면서 좀 의미 있는 긴장 완화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던데요. 좀 당시 상황과 핫라인이 현재 곧 가동되고 있는지 먼저 여쭙고요. 또 혹시 쿠팡 사태 관련해서 좀 부당한 통상 압력이 올 경우에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여쭙습니다. 네. 우선 벤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에서 방문을 마치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총리가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독자적인 목적으로 미국의 고위직을 만난 것도 사실상 처음이고, 벤스 대통령이 아시아의 주요 정치인을 초청해서 만난 것도 거의 처음이라고 이례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매우 정중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고, 대화의 주된 내용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쿠팡 또 손현보 목사로 추정되는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의견 등에 대한 질문과 저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JFS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한 협력 제안, 또 그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 적극적으로 시한을 정해가면서 함께 챙겨가자 라는 의견이 오가는 매우 우호적인 결과였습니다. 최종적인 결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바로 벤스 부통령의 전화번호와 조지아에 우리 근로자 억류 사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벤스 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자 백악관의 안보 부보좌관인 앤디 베이커의 전화번호를 함께 적은 번호를 제게 현장에서 바로 주었고, 그 이후에 이미 몇 차례의 소통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편하게 그냥 이름을 부르자 이런 정도로요. 그래서 우선 그것은 첫째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날 이후에 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그 SNS를 통한 관세 인상 멘트, 그 다음날 또 약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관세 인상 멘트라고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핫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국내에서 일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그 메시지에 대해서 국내에 저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통상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라인이 사전에 알지 못한 갑작스러운 메시지였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러트닝 상부장관과 대통령 정도를 제외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또한 그러한 메시지였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을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알지 못했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을 가지고 미국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라인은 가동됐는가? 한라인은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개설되기를 저는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라인으로 인해서 그 한라인만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펜시 부통령과의 한라인을 포함한 여러 기존의 어떤 노력과 접촉선들이 다 가동돼서 서로의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실제로 확인해 본 바 일부 국내외 언론에서 저는 잘못 짚었다고 보는데 잘못 짚은 것처럼 사실상 펜시 부통령이 쿠팡에 대한 주된 압박을 했다. 그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메시지의 주된 배경이었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진행에 대한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한 불만 또는 신속한 진행에 대한 요청을 반영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 대략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 국내외 언론이 그 이후에 마치 쿠팡에 대해서 펜시 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거나 압박했고 그것이 마치 주된 미국 정부의 관심인 것처럼 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쿠팡 측의 의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확인된 바 의사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은 미국 정부의 저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이 밝힌 대로 법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그리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의 어떤 통상에 관련된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거는 충분히 서로 소통한다라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되었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실의 모든 분들이 정말 낮과 밤 없이 구분 없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취재할 수 있어서 보람되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 엄단 의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연일 SNS 등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129 도심지 부동산 공급 대책의 향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 또는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이전 정부들에서 사실상 집값 잡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패가 거듭되어 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큰 틀의 보관을 있으신지, 총리께서는 또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광고에 보면은 야, 이게 진짜 좋은데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정부는 이렇게 할 건데 아직 실현되기 전이어서 참 지금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네, 고민이네 하는 심정이 대통령님과 정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일관되게 갈 것이다. 이것이 저는 대통령님께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개별 정책의 오류도 있겠지만 정책의 왔다 갔다 내지는 변화하는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첫째,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첫째, 근본적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한다. 셋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수요를
금융 등을 포함한 적정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한다. 넷째, 세제 등을 통한 부동산 어떤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그러나 정책 일반이 그랬듯이 어떠한 정책이든지 간에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섯째, 현재 우리가 지난 밝힌 입장은 일관되게 실행한다. 대략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초에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정부 이행기의 어떤 혼선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부동산 시절의 과열을 막기 위한 일정한 수요 통제책을 금융 관련해서 쓴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이 일정 시기 일정한 효과를 보았고, 그러나 그것이 정부도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꾸준히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공급 정책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에 의한 공급을 수도권에 내실 있게 늘려나가는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해 온 것이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적정한 수요 억제책 등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행히 근본적인 무브, 즉 자금 자체가 부동산에만 몰리는 현상이 주식시장 쪽의 일정한 정상화를 통해서 서서히 교정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님의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의 집중적인 트윗은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경이 아니라 그러한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다. 이러한 기조가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강화해서 드린 것이다. 특히나 최근에 비교적 국정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새로운 어떤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정치적인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약간 국정의 안정적 집중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 시점에 대통령께서 직접 그러한 메시지를 발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전주 일주일은 2박 5일로 미국에 갔다 왔고 이번 일주일은 이해찬 전 총리의 그 장례를 총괄했고 해서 대통령님과 개별적인 어떤 뭐 SNS나 이런 방식으로 소통한 것 외에 직접 소통한 것이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날 지난주 주례보고와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주례보고 2번을 통해서 대면해서 말씀을 나눈 것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다른 현안들이 많아서 대략 그런 기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주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당대표에 관련된 질문을 들으셨을 때 이제 뭐 로망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대표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는지, 뭐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로서 여기에 업무를 집중을 하셔야 되겠지만 향후에 그 출마 가능성이라든지 뭐 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와 지난주 조문 때 같이 이제 상주를 맞이하는 역할을 하시기도 했는데 보면은 조문객을 맞이하시는 역할 상주로서 역할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예.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그 고위 당정이 조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고위 당정. 예. 네. 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좀 있으셨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말씀 나눌 기회를 가지실 건지 그 부분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로망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많은 로망을 불러올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해당 그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할 때 제가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당대표도 로망이었다.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장은 30대 출마해서 오랫동안 꿈꿔온 로망이고 당대표는 민주당에서 성장해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중진 정치인 이상이 되면 갖는 로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장은 당장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총리가 된 순간에 어렵겠다라고 판단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로망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출마할 생각이 있냐 이런 걸 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당연히 현재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 기자간담회 내용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시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매월 하는 간부회의를 했는데 지난 7개월 동안 제가 비교적 이렇게 좀 잔소리를 적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별로 안 했던 좀 강한 어조의 주문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할 테니 총리실도 오늘부터 총리실 전체 직원이 새로 공직생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제가 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신 것 때문에 미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년 간담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신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 한 달 동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온 사실 결론입니다. 7개월 동안 했고 기본은 한 것 같은데 이게 기본을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더구나 대통령이 6개월 이후에 업무 보고를 다시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총리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이제는 총리실이 대통령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 내지 눈높이와 그것을 답안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받아든 각 부처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각 부처가 뛰도록 독려하고 질책하고 또 부축해야 할 역할이 온전히 총리실에 왔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국정통할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4가지의 내용을 썼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4가지 드린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이해찬 전 총리가 돌아가신 것이 제게는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자 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있으면서도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원래 생각했던 것, 그다음에 지금 국정 운영의 일정한 변곡점에 이른 상황, 저의 어떤 개인적인 각오 이런 것들을 합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책임의 4가지 중 첫 번째가 각 부처 장차관 및 간부들과의 소통과 지휘를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각 개혁 이슈와 범부처 이슈들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업무 보고의 청취가 아니라, 또는 다 된 결론을 발표하는 형식적 회의에 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각 부처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직접 방문해서 토론하고 점검하고 지휘하는 일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게 그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역할을 아낌없이 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제 역량의 한계로,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설정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쭉 7개월간의 업무 진행을 해왔고, 대통령님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서 전체 국정 기조가 방향을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함께 이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총리의 역할이 몇 배 강화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총리와 총리실의 국정 집중력은 대단히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청래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의해서 컷오프가 됐을 때 김현, 정청래 등등이 컷오프가 됐을 때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그때 김현 의원과 만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컷오프를 했다 하고 굉장히 제가 분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또 그때의 컷오프 이후 상황에 대처하는 정 대표의 어떤 자세, 또 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표를 모시고 역할을 했던 정청래 대표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1기 대표를 하시고 2기를 연임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실 시기에 연임을 안 했다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이 좋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야기를 했던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내가 당의 주류이건 비주류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당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의미의 주류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항상 모든 사안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러저러한 계기에 당내 분들을 만나면 첫째, 1인 1표제를 원칙적으로 반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통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 안 했으면 좋겠다. 셋째, 정청래 대표의 진퇴를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오래된 꽤 알려진 당원 주권론자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10% 이상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제 스스로가 나는 아주 원칙적인 당원 주권론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유불리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바꿀 입장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또 우리가 가지고 축적해온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판단을 바꿀 상황도 아닙니다. 이번 이해찬 전 총리 문상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서서 함께 이해찬 전 총리님의 문상객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꼭 말로 해야만 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말로, 또는 이렇게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나 애정들을 계속 이렇게 나눴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이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정부 여당을 함께 책임지고 당정대 회의의 파트너로서 늘 만나는 입장에서 저는 그 노고와 역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위당정 회의는 사실은 실무당정이 있고 고위당정이 있는데 최근에는 한두 주 사이에는 꼭 만나야 될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미국 출장, 강훈식 실장은 또 방산 출장, 이해찬 전 총리의 추도식, 이런 것들이 끝났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금까지 해왔듯이 당정청 회의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정 성과를 좀 강조하기도 하셨고 또 매우 강력한 국정 성공에 대한 의지를 좀 드러내셔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민생이나 성장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 입법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좀 여러 차례 좀 표시를 하셨는데요.
총리라는 자리가 사실 국정을 담당하는 주요 자리이기도 하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시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한 좀 입법 지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또 여당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해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좀 명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법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전략 또는 국회 전략의 기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원래 저의 생각은 이상적인 것은 내란 정리에 관한 것들을 최대한도로 속도를 내서 지난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올해는 그야말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한다. 그렇게 해서 국정의 성과도 내고 또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완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의 집중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습니다. 대통령님도 비슷하신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의 어떤 의견 차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특검의 조사의 지연으로 등등 해서 그러한 이상적인 그 스케줄이 지금 진행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내란과 관련한 또는 이런 민생과 경제와 관련한 것이 아닌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올 상반기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까지 그런 것을 주로 해서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국회 전략이나 입법 전략이 혹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저의 생각과 좀 다른 것일 것이고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결과된 입법 지연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것은 주로는 어떤 여야 간의 조율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지연돼서 생긴 문제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법 전략 자체가 다른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조국당과 합당,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조국 대표 및 조국당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내놓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고 그리고 조국 대표나 조국당의 구성원들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활동을 할 만큼 강령적 정치적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길게 보아서 민주 세력 전체를 놓고 보나 그분들의 정치적인 진로를 놓고 보나 큰 틀 안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그러한 어떤 정치적 판단도 있고 인간적 애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펴온 것을 꽤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그 입장은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주장하거나 추진할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입장 말씀드리고요. 현재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시기에 진행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몰라서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결국 제기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날 그렇게 될지는 몰랐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 그 정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비교적 정당의 이해찬 전 총리께서 오히려 제가 롤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이해찬 전 총리 다음에 선거 지휘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일 겁니다. 총선, 지선, 대선 본부장을 10번 이상 했습니다. 통합 작업도 제일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경험치가 좀 있는데 첫째, 원칙적으로는 민주 대통합이 좋다. 둘째,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 중요하다. 통합은 특별히 그렇다. 왜냐? 그것이 민주 세력의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경험치로 볼 때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결과도 민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과거 2014년인가요? 안철수 김한길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그때 버렸던 케이스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좀 경시했던 케이스인데 그 후과가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당 정치의 특성상 또 통합이라는 작업의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다 미리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정한 어떤 비공개,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 정치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최소한의 논의와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마 의견들은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뿌리 깊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뭐 언제 하느냐 이런 시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괴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시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따라서 첫째, 원칙과 절차와 과정이 충실해야 한다. 둘째,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실체로 보나 의원들의 숫자로 보나 당원들의 숫자로 보나 어떤 정치적인 결집에 있어서 함께하는 분들을 존중하는 자세는 취하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을 더 크게 하고 외연을 넓히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경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이름은 100만 불이 넘는 겁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당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갖고 있는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통합 논의를 뭘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절차상의 상호 논의를 거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 적어도 불변의 몇 가지 대전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가령 뭐 정체성, 명칭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제가 그냥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일 뿐입니다. 또는 한 시민으로서도 그렇게 보니까 뭐 이런 정도 의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인 1표제든 당원 주권론자로서 통합 또는 합당이든 민주대통합론자로서 원칙적으로 늘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고 일관된 입장을 천명해왔고 일관되게 해당 시기의 당 지도부는
일정한 공부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해당 시기의 지도력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합당은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 개인적인 선호로는 저는 민주당명은 지켜지는 그런 논의면 참 좋겠다. 그 외에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뭐 이런저런 거 서로 막 나누고 하는 지분 이런 거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사라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별로 그렇게 고민할 과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꽤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하시고